어떤 경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어떤 경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은행에서 3%로 대출을 받아서 매년 5%를 내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이윤이 2%밖에 나진 않는 겁니다. 이때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대출이자가 내려가지 않고 3%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가면 갈수록 적자가 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고용된 사람들도 잘리고 그 영향으로 가게의 소득도 같이 감소하게 되면서 소비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저처럼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집을 샀던 이런 가게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죠. 소득은 감소했는데 이자는 그대로니까 체감상 2배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어 부도 파산하게 되는 이런 기업이나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소비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업의 이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반대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까요? 앞서 얘기했던 3% 대출을 받아서 매년 5%가 나던 제 기업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갑자기 10%씩 이윤이 나는 겁니다. 평소에 없던 2배의 돈이 생기게 되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늘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가게에 소득 증가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가게에서는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꿈꿔왔던 집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사기 시작하겠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남자의 이제 로망이라고 하는 내 드림카도 사고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어떤 아파트로 또 이사도 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뭐만 하면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막 빌려서 쓰는 거예요. 투자만 하면 수익이 나니까. 마땅한 사업 수단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집이 있는데도 집에 수요가 몰림으로 인해서 집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빚을 내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투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이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들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흘러 넘쳐나고 수요가 흘러 넘치니까 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들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격에 거품이 조금씩 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최악인데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이윤이 1%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10%씩 났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기업이든 가게든 그동안에 벌어들었던 돈을 가지고 대출금을 빨리빨리 상환을 하려고 하겠죠. 이 대출금은 안고 있어봤자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테니까 빨리빨리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소비가 얼어붙고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 다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출을 받아서 샀던 이런 자산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득이 줄었으니까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수요가 거의 제로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 내가 구입을 했던 자산의 가격들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반토막이면 다행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거품이 끼어져 있던 물가가 올라가 있던 이런 거품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자산들을 팔아도 손해고 팔지 않으면 대출 상환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계의 무리한 대출, 대부분 부동산 대출이겠죠. 그리고 부실기업들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부실 채권들이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은행까지 부도가 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파국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두가 다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기가 허황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넘쳐 흐르고 있는 돈을 수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싼 이자로 빌려줬으니까 이제 그거 먹고 살만하니까 갚아 이런 개념인 거죠. 독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통화량을 줄이고 돈의 가격, 가치를 높여서 물가 그리고 자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인 거죠. 그래야 파국을 면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모든 경제는 통화량, 금리 조절 정책에 엄청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조절을 다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중앙은행 한 군데이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먹는데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 쌀을 공급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은 중앙은행인 셈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독점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점기업이 다 나쁜 기업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행인 건 이 한국은행은 악덕 업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점기업 한국은행은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는 쌀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싼 가격에 쌀을 많이 구입해서 많이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더니 이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배가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쌀의 가격을 올려서 비만이라든지 각종 뭐 이런 질병들을 예방시켜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쌀의 공급 양과 가격들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금리를 조절하게 되는지 이 조절되는 1%의 금리, 2%의 금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기준금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우리같이 개미들이 금리의 변화에 따라 어떤 방법을 취해서 우리의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 재테크라고 하죠. 재테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